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름이 상당히 이제 길어질 거고 생물종 다양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멸종 위기에 이르게 되는 동물과 식물의 종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나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 생태계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한반도 생태계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기후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연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한반도가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남한 지역에서 이제 시료를 얻어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퇴적물, 그러니까 습지의 밑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뽑아 올려서 그걸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해보면은 한반도는 독특하게 과거의 기후변화가 육상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바다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육상 쪽에 대기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또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지역의 기후가 변화했고, 또 바다의 바닷물 온도가 또 변화하게 되면 한반도의 기후와 자연환경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한반도에 있는 시료를 얻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육상에서 일어났던 기후변화, 그 다음에 과거에 바다에서 일어났던 기후변화를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술적으로 한반도의 기후변화 연구가 과거 기후변화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료를 많이 얻어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은, 그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과거에 그런 변화하는 기후변화의 흐름이 있거든요. 생태계의 변화의 흐름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평균적인 흐름이고, 국지적으로는 조금씩 다 달라요. 일본의 기후변화, 한국의 기후변화, 중국의 기후변화, 중국도 뭐 동북부의 기후변화, 중부의 기후변화, 남부의 기후변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홀로세 기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간빙기의 과거 10,000년 동안의 기후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다 같았던 게 아니고, 일본도 달랐고 중국도 달랐고 한국도 달랐고 조금씩 달랐어요. 물론 크게 보면 비슷했지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 우리나라의 그 조선이나 고려나 삼국시대나 이때의 사회 변동을 기후랑 연결시켜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한반도 내에서의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기후변화 보건 자료가. 그러니까 일본 자료를 갖다 쓰거나 중국 자료를 갖다 써가지고는 그게 정확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샘플을 얻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 같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했을 경우에 그걸로 박사를 받았을 때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어도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더 이제 자료의 정확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한반도 생태계에도 교란이 일어나고 있나요? 한반도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인구 밀도도 높고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생태계에 많은 교란이 지금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5 이후로, 전쟁 이후로 도시화와 산업화 속도가 너무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경은 좀 도외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환경 정책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1990년대 이후 그때부터 좀 환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전에는 도시의 발전, 그러니까 뭔가 성장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환경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괴가 많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올라가고요. 지금은 일반인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 그 다음에 뭐 남아메리카의 좀 그런 개발도상국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환경이 상당히 좋다,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란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외래종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뭐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타고 많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외부에서 외래종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온도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병해충 같은 게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적응을 못한 동물과 식물이 멸종에 이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작물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 나라의 그런 기후 환경이나 생태 환경에 딱 적응해가지고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온도가 그렇게 급작하게 올라가다 보면은 작물이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작물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뭐 식량 문제로 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해양 생태계 쪽도 한류성 어종이 감소하고 있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생태계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이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뭐 댐 건설한다, 뭐 기후 대응 댐 건설한다, 뭐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막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이 댐 건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댐을 건설한다고 해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댐으로 과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현상 변화들을 그 댐으로 막을 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댐을 정말로 거대하게 막 100년 주기, 200년 주기 그런 홍수도 다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거대한 댐을 만들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도시화로 또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됐고 그린벨트도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뭐 꿀벌 같은 수분 매개자 곤충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식량 위기를 불러오고 또 동시에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반도 내에서도 많은 생태계의 교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뭔가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심하고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생태계 변화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금 지구온난화, 생태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름이 상당히 이제 길어질 거고, 겨울은 짧아질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봄, 가을은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여름에는 홍수 피해가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우의 빈도도 늘어나고, 겨울에는 지금보다 더 가물어져가지고 눈이 이제 적게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조해지면서 산불 피해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무에 그런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요. 생물종 다양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출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속도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높은 속도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런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인간들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서식지, 분포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남쪽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이제 올라오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동물, 식물도 있겠지만, 이제 고도가 높은 곳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동물과 식물도 있을 텐데, 이제 남쪽, 그 다음에 저지대에서 이동하는 동물과 식물은 괜찮은데, 북쪽과 고지대에 있는 그런 동물, 식물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한반도가 육지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동물, 식물이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 되지만, 문제는 이제 산지거든요. 산지에 있는 동물하고 식물은, 새나 식물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를 거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멸종 위기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동물과 식물의 종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대성 해충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고, 또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면은 농업 생산성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에어컨 전력 소비 이런 것들도 늘어나니까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겠죠. 네. 그럼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계의 자기 조절력이나 회복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행성경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행성경계. 이건 뭐냐면은 이 학자들이 전 세계의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9개의 요소를 설정을 했어요. 그 9개의 요소 각각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가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임계점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지구 생태계가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경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교란이 있는 것은 지구가 자기조절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면 지구의 자기조절 능력 갖고는 복구가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행성경계 그 안에서 인간이 살려면은 주변을 이제 지구 생태계를 건드리고 교란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적당하게 어느 경계 그 이내의 수준에서 교란을 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국은 소비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행성경계 그 안쪽에서 뭔가 이제 환경을 교란시키고 영향을 주는 거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결과 이제 지구 생태계에 가해지는 충격이 지금보다 더 커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 부문에서 행성 경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미 9개 중에 6개를 초과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9개 중에 3개를 초과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9개 중에 6개를 초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초과된 것을 다시 경계 내로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구 환경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냥 이걸 내버려 둘 경우에 정말로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해도 정상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주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절약하고 소비 절제하고, 좀 뻔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런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듣는 얘기들, 이런 행위들을 충실하게 따라 주는 게 지구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에너지 절약, 소비 절제, 플라스틱 줄이기, 그 다음에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거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차를 안 타고 다니거든요. 네,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차가 없습니다. 물론 제 와이프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그 다음에 기업은 아리백 참여를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물론 아리백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약속이니까 국가에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계속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경주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업에서 좀 더 ESG 경영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가 이제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태양광 풍력이 다 간헐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런다는 얘기죠. 일단 뭐 일조량이 풍부한, 낮에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밤에는 못 얻고, 또 뭐 구름이 낀다든가 이러면 또 태양광 패널이 있어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간헐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풍력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많이 불면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바람이 안 불면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큰 기계덩어리밖에 안 되니까, 이런 간헐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배터리가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갖춰져야 이런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면은, 빨리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연구나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재사용, 재활용 이런 것들을 그냥 항상 해야 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줄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이런 지자체나 국가나 학교에서 특히 이제 초중고 이런 어린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스스로 뭔가 이런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최근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영상들이 있고 스스로 이렇게 이 환경과 기후와 생태계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 생물 다양성 보존에 또 신경을 쓰고 순환경제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 국가, NGO,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나 기업이 사실 약속한 친환경 정책을, 대중들한테 약속한 친환경 정책을 제대로 잘 수립하고 따르고 있는지 감시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기업이나 정부가 하는 약속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너네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정보 공개하라고 요청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약속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국가나 기업이나 지자체나 이런 큰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수립한 정책을 충분히 지금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정말로 요청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시위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좀 더 이 그 환경 위기,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정부나 기업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항의할 건 항의하고 폭력적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이 환경 위기가 온 게, 기후위기나 생태계 위기가 온 게 결국은 과거 인간이 이제 우리가 근대 이후로 인간 중심주의 그 사상에 경도돼가지고 인간이 중심에 있고 자연환경은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뭐 마음껏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상당히 자신감에 넘쳐서 살았거든요. 20세기 초반에 초중반까지.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과도하게 이제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로 이제 변질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근대 휴머니즘이라는 게 그게 지금까지 인권을 증진하고 또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맞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을 너무 중심에 놓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간 외에 다른 비인간 존재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 왔거든요. 이런 인간을 제외한 다른 것들과 인간이 공생하고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이용하고 개발만 해왔던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류가.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인간이 훼손을 했으니까 인간이 이걸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더 이 훼손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문제가 많았으니 탈인간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탈인간 중심주의로 갔을 때 그럼 이 망가진 지구를 그냥 내버려 두자는 얘기냐? 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망가진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려면은 결국은 또 인간이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망가진 지구를 조금이라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인간이 조금 다시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인간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감을 갖고.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그래서 과거와 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자연환경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여기서 부작용이 뭐 인간을 제외한 비인간 혹은 인간 내에서도 취약 집단 그 다음에 자연환경 여기에
부작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지구 생태계를 건드리면서 뭔가 인간 사회, 그 다음에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이 책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제목만 봐서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류세의 그 속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인류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교란, 인간의 자연환경 교란이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시대의 이름이 인류세다. 물론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간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시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인류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뭐니도 중요한 건 기후변화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문제, 종다양성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했고, 난민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인류세 위기,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제 나름의 대답을 책 말미에 이렇게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앞으로 나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 스스로 뭔가 생각이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히 책의 가치는 다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인류세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 기후위기만 문제가 아니고 생태계도 문제고 환경오염도 문제고 난민 문제도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기후의 지구온난화 1.5도, 2도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3도 상승하는 거, 요것만 막아서는 우리가 미래에 거주 가능한 지구를 가질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생태계도 생각하고 환경 오염 문제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 난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야 미래의 안전한 지구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인간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이 책에다 옮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